딱이 맞은 영혼 제4부 마음 상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자존감 확립하기. 자존감과 마음 상함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해왔습니다. 자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굳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다치는 일도 상대적으로 적지요. 하지만 이 말은 정말 자의식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될 뿐 그런 척하는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개 아주 쉽게 마음에 다칩니다.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만 의식적으로만 그런 태도를 취하여 이를 덮어버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기애적 자존감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까닭에 실제와 가상을 혼동합니다. 자신의 위대함, 즉 멋짐으로 열등감을 감춰보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자신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마음 상함을 몹시도 잘 당하는 부류입니다. 물론 자의식이 안정된 사람은 마음 상하는 일이 전혀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음 상함이란 사람이면 누구나 겪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로 심하게 겪느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정도가 클수록 남이 자기를 비판하거나 거절할 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를 괴롭히는 마음 상함의 계기도 그만큼 더 다양합니다. 그 역도 물론 성립하겠지요. 그러므로 어쨌든 마음 상함에 좀 더 잘 대처하거나 좀 덜 상처받는 방법은 자존감의 확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내가 마음 상함에 관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몇 가지 점에 대해 이 책이 다루는 주제의 범위 내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려 합니다. 자존감이 불안정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내면적으로 다음 세 가지 체험 영역, 즉 찬란한 자기 모습, 열등감, 실제가 서로 조화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세 영역 모두를 자신의 내면에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매우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 능력 밖의 일, 싫어서 되도록 숨기고 싶은 자기 모습도 꿰뚫어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동시에 남보다 낫거나 최소한 남과 비슷한 면도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이 점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노력하면 이룰 수 있을 만한 이상도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 노력도 하겠지요. 또한 자기가 있는 곳은 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기 때문에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자기의 감정과 욕구와 더불어 정체성을 느낌으로써 자신을 사실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이의 간격이 벌어질수록 각각의 영역은 서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통합된 하나의 자아라는 느낌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로 자처하는 동안에는 이상화된 자기의 멋진 모습이나 실제 모습을 거의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오로지 세상과 자기를 업신여기는 마음, 그리고 자기 불신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지요. 그런가 하면 일단 자신을 찬란한 존재로 여기면 이번에는 스스로를 지나치게 강하고 정력적인 존재로 느끼는 바람에 열등감 따위는 기억조차 못하게 됩니다. 이 두 상태 사이에 있어야 할 실제 자기 모습으로 이어주는 통로, 감정과 욕구를 향해 난 통로가 이 사람에게는 폐쇄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게 무언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의 장단점을 느끼지 못하고 그 대신 자기 내부의 극단적인 면만을 감지합니다. 자신을 전혀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자기가 정말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열등감과 찬란한 모습, 이 두 영역이 서로 접촉할 기회가 적어질수록 마음 상하는 정도는 그만큼 심해집니다. 마음 상함이란 대개 이 찬란한 자기 모습이 외부의 영향을 받아 흔들리면서 생겨나는 것이니까요. 퇴짜 맞고 비판받고 무시당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이 존중되지 못한다고 느끼면서 그로 인해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그가 생각하는 멋진 자신의 모습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나락으로 더 깊이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스스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느끼기 위해 자기가 채워야 할 이상이 높고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할수록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그의 기대치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빨리 실망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대개는 자기 멸시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십상입니다. 자책과 질책도 곁들여지지요. 자기가 가치 없는 존재라는 느낌을 갖다 보면 급기야는 내가 살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의문까지도 품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음 상함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선 자신과 남, 그리고 세상에 대해 너무 높은 기대와 이상을 가졌다면 그것부터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을 항상 200% 잘하고 제대로 해내야 석이 차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마음 상함을 겪을 가능성은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실수할 여지를 자신에게 하나도 남겨놓지 않기 때문이지요. 남의 사소한 비판 하나도 곧 자기 실존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자신이 실수해도 된다는 사실, 그 실수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가 깎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꽤 큰 해방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가 좀 더 너그럽게 자신을 대하는 법을 배운다면 이것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와 남에게 운신의 폭을 더 많이 허용할 때 자신이 상처받을 여지도 훨씬 줄어들겠지요. 이러한 방향 조절이 머리로만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아 감정상으로도 이 모든 과정을 되밟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혼자서 하기 힘들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열등감이라는 경험 자체의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전혀 무가치한 또는 가치가 거의 없는 인간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좋은 점을 찾아보고 또 발견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열등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열등감의 주인이 반드시 열등하다는 뜻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다만 그가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한다는 말일 뿐입니다. 열등감을 갖게 된 계기가 배었을 법한 배경을 찾아내어 검토하는 것이 바로 열등감을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가치 있고 발랄한 면, 창조적이고 유쾌하며 똑똑한 면에 관심을 집중적으로 기울이는 것도 역시 한 방법입니다. 비록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믿기 어려울지라도 그러한 장점을 지닌 것은 틀림없으니까요. 이렇게 지금까지 꼭 닫혀있던 영역으로 가까이 가서 그것을 경험하는 방법에 창조적 표현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일 뿐 그 밖에 어떤 목표도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평가나 업적평가의 압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몸짓이나 색깔, 음악, 소리, 그림 또는 말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음을 경험하는 일은 자아를 강화시켜줍니다. 그렇지만 유관스럽게도 가치평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우리 자신의 창조성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감정이나 그 밖의 것을 그림이나 색깔로 표현해 보라고 하면 난 그림 못 그리는데요 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는 자신을 표현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다 잘했다거나 못했다는 평가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자신을 표현하여 새롭고 긍정적인 체험을 하려고 하는 용기를 사람들에게서 앗아가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 장애물을 넘기만 하면 대개 사람들은 자신을 나름대로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데 재미를 느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마음 상한 감정과 열등감을 창조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어떤 색깔을 쓰고 어떤 모양을 택하겠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음악으로 바꿔보라면 당신은 어떤 악기를 갖고 소리를 내고 싶을까요? 또 몸으로 표현하라면 당신에게는 어떤 동작이 이 주제에 맞추어 떠오를까요? 나는 이 연습이 여러분에게 대단히 재미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에게 어울리고 당신 마음에 꼭 드는 표현, 당신의 소질과 장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표현 방법을 찾아내어 자신을 새롭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삶의 기쁨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분명 당신의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겁니다. 이 연습을 통해 당신은 당신의 그것, 기능, 즉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릎은 당신을 당신의 실제, 당신 자신, 당신의 욕구와 감정 상태로 곧바로 데려갈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게 된다면 당신은 자기 자신, 당신의 이른바 참 자아와 만날 것입니다. 이 참된 자아 안에서는 자신이나
남에게 아무것도 일부러 꾸며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한마디로 사실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변화의 열쇠는 접촉. 실제 자기 모습을 인지하고 나면 열등함이나 우월함 같은 가짜 나의 상태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물을 보고 사건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마음 상하는 일도 그만큼 적어짐을 의미하지요. 우리 자신이나 남, 그리고 세상에 대해 우리가 적당한 정도로만 기대한다면, 다시 말해 잠재적으로 실현 가능한 만큼만 이상화한다면 이 기대는 우리에게 만족감과 긍정적인 자존감을 주는 한편 불필요하게 마음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주기도 할 겁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것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기를 비하할 필요도 없고 남들이나 세상에 너무 많이 기대했다가 그대로 받지 못했다고 해서 박대당한 것처럼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과의 사실적인 접촉은 우리가 비판이나 퇴짜, 거부 등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바깥에서 오는 모든 일을 우리와 개인적으로 관계된 것으로 간주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물론 그것이 곧 우리 책임이라거나 실패라고 해석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를 비판하는 말이 부분적으로 우리와 관계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판하는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쪽에서 남의 비판을 아무 의의 없이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비판자와 그 문제를 논의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도 실은 양편이 모두 자기 입장을 변호할 권리가 있다고 느낄 때, 그리고 열등감이나 자기 비하로 숨어들지 않을 수 있을 때라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쉬울 것 같이 들리지만 막상 실행하려 하면 무척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열쇠는 접촉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는 한 우리에겐 자기 연민에 빠질 기회가 없습니다. 자기 연민이란 우리가 모욕감을 느껴서 접촉을 끊고 물러날 때에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남과 대화하는 중에 있다면 그를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와 나를 이어주는 마음의 끈을 끊어버리지 않은 채로 있다면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며 또한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자면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나름의 마음 상함 속으로 뒷걸음질 치지 않고 상대와 함께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마음 상한 반응을 보이는 대신 우리 자신의 솔직한 감정, 즉 상처와 그로 인한 슬픔, 분노, 그리고 두려움과 욕구까지도 생생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들과 접촉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상함은 부분적으로는 이미 극복된 셈입니다. 대화를 통해 무엇이 그렇게 아팠다든가 상대에게 정말 받고 싶은 것,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다는 말을 털어놓고 나눔으로써 우리는 상처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을 자신에게 열어놓게 됩니다. 비판 끄트머리에라도 나를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쯤은 해주길 기대했다든가 퇴짜를 놓은 다음에는 다시 애정을 갖고 대해주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지요. 계속 불만을 곱씹으면서 상한 마음을 붙잡고 있는 대신에 좀 더 건설적인 접촉,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의 자양분이 되기까지 하는 접촉을 시도해 보겠다고 결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떠맡음으로써 관계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 두 사람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진 동반자가 됩니다. 마음이 상한 채로 자기식의 힘없는 희생자 역할을 자처하는 대신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또한 상대와는 다른 자신만의 욕구와 생각을 가지며 그 생각대로 살 권리가 있는 독립적인 인간이라고 자기를 인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건설적인 접촉이란 하나로 뭉뚱그려진 것을 하늘하늘 풀어내며 뜻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부정하고 사람들이 모두 꼭 같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러 융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배우자가 자기와 다른 점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대가 자기와 한치도 어김없이 똑같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똑같이 느끼고 똑같은 것을 바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다른 점이 있으면 이것은 곧장 마음 상함으로 이어집니다. 배우자가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갖는다는 것 자체를 자기에 대한 비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글쎄, 이럴 수가 있어요?
어쩌면 늘 그렇게 어질러 놓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수선한 걸 절대 참지 못하는 성미인 줄 잘 알면서 말이에요. 그가 하고 있는 꼴을 상상만 해도 분이 끓어올라 정말 경멸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요. 라고 한 여성 내담자가 나에게 자기 남자친구 불평을 해댔습니다. 실은 그 불평에서 정말 문제가 된 것은 그 남자의 무질서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뿌리가 있었지요. 그녀는 두 사람의 문제를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하지만 나는 빼줘. 나와 함께 살고 싶다면 당신은 내가 원하는 당신으로 있어줘야 해. 라고 말입니다. 남자친구가 자신의 방식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녀는 마음이 상하곤 했습니다. 이 마음 상함을 이겨낼 방법은 그녀가 배우자와의 융합을 풀어버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가 자기가 다름을 인정하는 한편 그가 자기와 다른 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편안함을 상대가 책임져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을 테니까요. 남자친구의 무질서함을 좋아할 필요까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그 일로 인해 그를 거부할 만큼 상처받고 분노하는 것도 정당한 일은 아니었지요. 자기가 원하는 꼭 그대로 그가 있어 주어야 마음이 편한 그녀였으니 결국 그녀는 그에게 매여 사는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종속적이 되면 될수록 그녀가 마음 상함에 시달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이지요. 마음 상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건설적인 관계로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우리 대신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결정은 우리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마 누군가는 잔뜩 화가 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그 결과 우리는 혼자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책의 맨 앞에서 들었던 예화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엘케만은 상담 치료를 도중에 그만두려 했습니다. 상담소에서 우연히 자기보다 멋지게 생긴 여자와 마주치자 내가 자기보다 그녀를 더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치에 그리고 자신이 내게 특별히 중요한 사람이고 싶었던 소망에 상처를 입은 것이었지요. 그때 그녀에겐 두 가지 선택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상담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는 것이 그 하나인데 이 선택은 접촉을 끊은 채 나와 자기 자신에 대해 쓰디쓴 기분을 맛보면서 결국엔 자기가 전혀 중요한 사람이 못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것으로 끝이 날 겁니다. 이것은 그녀가 자기 문제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모든 잘못은 나와 그 어떤 내담자에게 미뤄진 채로 남겠지요. 나 역시 그녀가 상담을 받으러 더 이상 오지 않는 것에 몹시 실망하고 화를 냈을 겁니다. 그녀가 아무 말 없이 상담을 빼먹으면 내가 연락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상담을 완전히 끝내버리거나 말거나 아무튼 결말이 나겠지요. 하지만 만약 나도 움직이지 않고 그녀도 내게 전화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아주 불쾌한 느낌을 주는 미해결 과제로 계속 남아있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엘케만은 다른 가능성을 선택했습니다. 나와 접촉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내게 전화를 해서 상담 치료를 그만두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녀가 자발적으로 연락을 취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태도가 자신에게도 전혀 새로운 것임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였더라면 자존심 때문에라도 그런 일은 결코 시도하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엘케만은 자신의 마음 상함을 똑바로 보고 인정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내게 전화를 건 행동은 그녀가 자신의 불쾌함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한 증거입니다.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은 물론 내게도 기회를 한 번 준 것이었습니다. 서로 대화를 해야만 접촉을 해야만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녀가 다시 한번 나와 대화를 하러 오겠다고 한 것은 그녀의 접촉 기능이 아주 유연하게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때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 그녀가 내게서 바랐던 일들은 분명하게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길도 찾아졌습니다. 내가 그녀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게 바로 그것이었지요. 이런 경험을 한 뒤에 그녀는 자신과 나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고 그녀의 인성 기능은 확대되어 갔습니다. 그녀가 예전의 부정적인 자아상을 계속 붙들고 덧칠하는 대신 자유로이 느끼고 행동할 여지를 자신에게 활짝 열어준 덕분이었지요. 우선 내가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염려는 나에 대한 그녀의 투사였을 뿐 그녀에 대한 나의 실제 태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그녀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호감이 많았던 나는 함께 상담하는 걸 매우 즐거워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그녀가 깨달은 것은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건 자기 손해일 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불만스러운 상태로 남아 그냥 놔두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녀는 계속해서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자신의 덧난 곳, 자기 쪽에서 먼저 자꾸 관계를 깨게 되었던 근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 체험 이후 같은 문제를 다르게 해결할 수 있었던 건 물론입니다. 그녀의 세 번째 성공은 희생자를 자처하는 태도를 던져버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손수 구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 경험은 자아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엘케만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상처 부위가 이 한 번의 경험으로 완전히 나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도 비슷한 상황이 처하면 아마도 10중 8구는 여전히 마음 상함을 겪게 되겠지요. 덧난 상처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아 마치 지금까지 아무 변화도 없었던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새로운 대처 방법을 배우고 예전의 태도를 극복할 때까지는 몇 번이고 이러한 체험을 반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을 한 번씩 할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변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의 그 두려움과 나란히 새로운 싹이 우리 내면에서 자라납니다. 아직도 예전의 그 고통이 느껴지지만 뭔가 새로운 것이 이미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 우리에게는 어느덧 이 새 것이 친숙하게 느껴지고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문제의 그 상황에서 전혀 마음 상함을 겪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전에는 그럴 때 늘 속이 상했는데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자아 기능과 나, 경계가 확장되었음을 깨닫습니다. 다음에 우화는 이러한 정황을 매우 인상적으로 그려냅니다. 다섯 마당 자서전 1. 길을 걷는다. 보도의 깊은 구멍 하나. 구멍에 빠진다. 끝장이다. 희망이라곤 없다. 내 탓은 아니야. 구멍에서 다시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한없이 걸린다. 2. 같은 길을 걷는다. 보도의 깊은 구멍 하나. 구멍을 못 본 채 한다. 또 구멍에 빠진다. 믿기지가 않는다. 같은데 또 빠지다니. 하지만 내 탓은 아니다. 다시 나올 때까지 여전히 한참 걸린다. 3. 같은 길을 걷는다. 보도의 깊은 구멍 하나. 구멍을 본다. 여전히 구멍에 빠진다. 습관적으로. 두 눈을 크게 뜨고 본다. 나는 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전적으로 내 잘못이다. 당장 구멍에서 나온다. 4. 같은 길을 걷는다. 보도의 깊은 구멍 하나. 구멍을 피해 돌아간다. 5. 다른 길로 간다.